손에 흰 장갑을 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상자 하나를 거실에 내려놓는다. 낡은 커피포트와 접시 두세 개, 그리고 손때 묻은 액자 하나. 고요한 오전 햇살 아래 그 소박한 짐들이 방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자리 잡는다. 정수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따가 따뜻한 미역국 드릴게요.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의 감정은 묘하게 정돈돼 있었다. 마치 매뉴얼처럼.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정수는 50평생을 시골에서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사는 게 버거워질 무렵 아들 준혁이 함께 살자고 손을 내밀었다. 딸처럼 챙기던 동네 사람들과의 작별 인사도 오랜 세월의 냄새가 밴 창호지. 방도 모두 하루아침에 등지고 올라온 서울. 아들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세련됐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벽에는 장식도 없고 식탁 위에는 늘 정돈된 서류들만 쌓여 있었다. 손자 태유는 학교에 가 있어 보이지 않았고 혜진은 잠깐 마트를 다녀온다며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이 집은 고요하네요. 정순이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리조차 울리지 않았다. 해가 저물 무렵 아들 준혁이 퇴근했다. 짙은 회색 정장에 고단한 표정.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준혁은 미소 지었지만 눈길은 스마트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식탁 위에 차려진 미역국 한 그릇. 정수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국물은 짰고 고기는 질겼다. 그러나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다. 잘 먹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수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도 손님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였다. 안방도 작은 방도 아닌 다용도실 옆에 작은 창고방. 겨울에는 바닥이 차갑고 여름에는 공기가 돌지 않을 공간. 하지만 정수는 말없이 그곳에 이불을 깔았다. 며느리 혜진은 늘 바빴다. 아이 학원, 요가 수업, 주말 봉사활동까지. 시간표처럼 움직이는 삶. 그 안에 정순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저 사람,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치네요. 정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한다. 표정 없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느 날 거실 한켠에 놓인 상자 위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겉면에는 노인요양 서비스 안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수는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길을 돌렸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정순의 밤은 그저 고요하고 외로웠다. 그녀는 느꼈다.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거실을 조용히 훑고 지나간다.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정수는 부엌 한쪽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며느리는 커피포트를 켠 뒤 휴대폰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방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엔 들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들리지 말았어야 할 말은 언제나 꼭 들릴 만큼만 들린다. 그날 모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방도 치워야 하고 네, 다음 주 토요일이요. 어머니는 잘 모르세요. 갑자기 가면 놀라실까봐 조심스럽게 해야죠. 정순의 손이 컵에서 미끄러졌다. 컵 안에 물이 바닥에 몇 방울 떨어졌고 조용했던 부엌은 갑작스레 싸늘해졌다. 모시고 간다니 어디로? 방도 치운다니 무슨 말이지?
문득 지난주에 태윤이 방 안에서 말했다. 엄마가 내 방 다시 쓸 수 있게 된대요. 그때는 무심코 넘겼지만 지금 와선 다르게 들렸다. 그날 밤 혜진은 정순의 방 앞을 서성였다. 정순은 등을 돌린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며느리의 망설임이 느껴졌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혜진은 이내 돌아섰다. 다음 날 정수는 슬리퍼를 신고 현관까지 걸어 나왔다. 신문을 가지러 나가는 척하며 문을 열었고 거실 탁자 위에 봉투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걸 확인했다. 노인 요양 서비스. 정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쪽을 훑었다. 실버 케어 입소 안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가족 상담 절차.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끝이 떨렸다. 나는 짐이 된 건가? 그날 저녁 정수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된장찌개를 권했지만 정수는 숟가락을 놓고는 고개를 저었다. 배가 안 고프네요. 왜요? 너무 짜요? 아니요. 그냥 속이 좀 불편해서요.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태윤이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며 웃는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다. 밤이 깊자 정수는 작은 탁자에 앉아 자신의 수첩을 꺼냈다. 수첩엔 손글씨로 적은 전화번호, 약 복용 시간, 그리고 유일하게 남겨진 딸의 오래된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정수는 창문 너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도 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며느리의 말만 믿지 않기로. 정수는 그날 이후 말을 아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화초에 물을 주고 점심에는 혼자 죽을 데워 먹었다. 혜진은 외출이 잦아졌고 아들은 퇴근 시간이 늦어졌다. 누구 하나 정순의 안부를 묻는 이는 없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TV 속 사람들마저 가족처럼 느껴졌다. 정수는 어느 순간부터 손자 태윤이 있는 방 근처를 조심스레 피하게 되었다. 태윤은 요즘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방에서 나오는 건 밥 시간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설거지를 하다가 장갑 낀 손으로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 소리에 놀란 혜진이 부엌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다치신 거 아니죠?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정순이 몸을 숙이자 혜진은 그 손을 붙잡았다.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곧 좋은 데로 모실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단정히 정돈된 얼굴에는 낯선 무심함이 배어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일부러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듯한 시간, 정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혜진의 방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흐릿한 조명이 보였고 작은 소리가 들렸다. 네. 입소 절차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보호자 동의서랑 건강 진단서만 더 보내면 돼요. 네. 입소자 본인은 아직 몰라요. 민감하신 분이라 조심해야 해서요. 숨소리가 멎을 듯한 침묵이 정순의 온몸을 덮쳤다. 입소자 본인, 민감한 분. 그 말들은 분명히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수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향했다. 좁고 눅눅한 방 안에는 아직도 짐들이 박스에 담긴 채였다.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처럼 자신의 위치도 이 집 안에서 여전히 임시였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약통을 열다가 그 안에 약 이름이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다. 감기약이라던 약은 사실 수면 유도제였다.
복용 이력을 메모해 두었던 수첩과 비교하자 그녀는 확신했다. 며느리는 자신이 말없이 잠드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있는 정순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혜진이 건넨 밥그릇을 받아들고 차분히 젓가락을 들었다. 어머니,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좀 쉬셔야겠어요. 응, 쉬어야겠지. 많이.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마음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정수는 이날 밤 처음으로 노트를 펼쳐 탈출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도로 위에는 차들이 쉴 틈 없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정순의 방 안은 정지된 듯 고요했다. 시간마저 멈춘 것처럼. 그날 정수는 우연이 아닌 계획적으로 혜진의 방 근처를 서성였다. 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에서는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토요일 오전에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는 아들분이랑 떨어져 지내는 걸 싫어하시진 않아요. 순하게 따라오실 거예요. 순하게 따라온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다. 아들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했고 며느리는 기정사실처럼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수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사라지든지 아니면 스스로 사라지게 하든지. 다음 날 새벽 정수는 옷장을 열었다. 손때 묻은 스웨터 하나, 병원에서 받았던 건강검진 종이, 몇 장 안 되는 지폐가 들어있는 지갑. 작은 가방에 그것들을 천천히 넣기 시작했다. 침대 아래에서 꺼낸 수첩에는 오래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딸의 예전 주소, 죽은 남편의 생일, 손자의 첫 돌 날짜. 삶의 흔적들이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거울 속 여인은 그동안 말없이 참고 삼키고 잊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정수는 서랍 안에서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신발장을 열었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요. 잠이 안 와서. 밤엔 춥잖아요.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그렇게 할게요.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웃었지만 눈빛엔 냉기가 서려 있었다.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순간 정수는 신발을 신었다.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꿈을 꾸는 시간. 정수는 아파트를 조용히 빠져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발걸음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손에 쥔 종이 한 장에는 강북은혜요 양센터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스스로 찾아낸 곳이었다. 누가 모는 것도 밀어내는 것도 아닌 정순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며칠 뒤 그 집 우편함에는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정순 본인은 자발적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하였으며 이후 보호자와의 법적 물리적 연락을 원치 않습니다. 혜진은 편지를 펼쳐본 손끝을 떨었다. 준혁은 말없이 벽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았다. 정수는 요양원의 작은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나무에 햇살이 내려앉고 간간히 참새들이 지저귀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원하는 곳은 여기였어. 우편함에 꽂힌 등기 우편 봉투 하나가 혜진의 하루를 조용히 깨트렸다. 바쁜 걸음으로 돌아온 집 앞 붉은 도장이 찍힌 그 종이에는 불길한 기운이 어른거렸다. 혜진은 봉투를 뜯었다. 얇은 종이 안에서
믿기 힘든 문장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정순 본인은 자발적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하였으며 보호자와의 모든 관계를 해지함을 요청합니다. 이후 연락 또는 방문은 원치 않음을 밝힙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서류를 손에 쥐고 있는 팔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여보, 이게 뭐야? 남편 준혁은 퇴근 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시선을 들었다. 봉투 속 서류를 받아든 그의 눈동자가 점점 흐려졌다. 내용 증명. 어머니가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가족을 끊었다. 혜진은 변명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다. 괜한 말 한마디가 남편의 눈빛을 더욱 차갑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혁은 이마를 감싸주고 고개를 숙였다. 혜진은 조용히 손자 태윤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태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할머니, 진짜 안 돌아와요? 글쎄, 아마 내 할머니는 혼자 있고 싶은가 봐. 그럼 그동안 엄마가 화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 태윤아, 그건 말끝을 흐린 혜진은 문을 닫고 돌아섰다. 밤이 되자 준혁은 조용히 거실 탁자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열지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시간만 흘려보냈다.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비 오는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쳤던 밤. 그때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 따뜻했던 손이 지금은 너무도 멀리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를 쉬었다. 출근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뒀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순 어머니 다시 모셔오는 게 좋을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삐짐이 아니야. 엄마가 우리랑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도 당신 솔직히 말해. 엄마 불편했잖아.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수는 요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새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따님은 자주 오시나 봐요. 정수는 고개를 젓고 부드럽게 웃었다. 저는 이제 혼자예요.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엔 슬픔보다 평온이 담겨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다. 요양원 벤치에 앉은 정수는 실을 감으며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가늘고 느린 손놀림 속에 하루가 흘렀고 창밖의 하늘은 어느새 가을빛으로 물들었다. 작은 정원 한켠에서는 국화가 피기 시작했다. 옆자리의 노인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자식이 넷인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근데 마음은 편해요. 기대를 버리면 되거든.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이해가 돼요. 나도 이제 안 기다려요. 요양원의 일상은 단순했다. 아침에는 간단한 체조, 오후엔 독서 시간, 저녁이면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시간. 불편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하루가 반복됐지만 정수는 처음으로 혼자 있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말을 걸지 않아도 괜찮았고 밥이 짜도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 한편 정순의 빈 자리가 남긴 파장은 집 안에 조용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준혁은 며칠째 회사를 쉬었다. 노트북을 켜놓고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커피를 내리던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께 가보는 게 어때요? 가서 뭐라고? 이젠 늦었어. 당신도 상처받은 거잖아. 그냥 진심을 전해봐. 준혁은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날 오후 준혁은 조용히 차를 몰았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는 강북 은혜요양센터. 햇살이 창유리를 타고 들어와 준혁의 눈가를 스쳤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한참을 눌러왔던 후회가 서려 있었다. 요양원 앞 주차장에서 내려 정문 앞에 선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로비에 앉아있던 정순과 눈이 마주쳤다. 정순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고 준혁은 조심스레 걸어갔다. 엄마. 정순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여긴 내 집이야. 그리고 난 괜찮아. 준혁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다는 거. 넌 몰랐던 게 아니야. 알고도 못 본 척한 거지. 정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런 말 당신 며느리한테나 하렴. 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무거움이 내려앉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순을 바라보고 천천히 돌아섰다. 정수는 자리에 앉아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실은 더디게 풀려나갔고 바늘은 바람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늦은 후회는 따뜻하지 않아요. 요양원의 점심시간은 평소처럼 평화로웠다. 식당 한켠에서 국을 뜨던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높고 가을은 깊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모습이 한때 사랑했던 얼굴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뒤 정수는 복도로 나왔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혜진이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던 그녀는 눈이 마주치자 작게 웃었다. 어머니, 잠시 괜찮으세요? 정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요양원 작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불었고 국화꽃 몇 송이가 흔들렸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는 왜 온 거니?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저도 너무 지쳐서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흐려졌던 게 아니라 선택했겠지. 편한 쪽으로. 혜진은 정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저도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이 자꾸 저한테 숨을 죽이시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너한테 마음을 열 생각이 없었으니까.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덧붙였다. 그렇다고 날 밀어내는 게 답은 아니었겠지. 혜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손을 내밀려 했지만 정수는 그 손을 받지 않았다. 이제 와서 손잡는다고 내가 돌아갈 이유는 없어. 난 여기가 좋아. 사람들도 말이 없고 밥도 짜지 않고. 그 말에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혹시라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해서.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라는 건 처음에 주는 거야. 다 끝난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고. 그녀는 눈을 들어 혜진을 바라보았다. 넌 내가 약해서 순하게 따라갈 거라 생각했겠지. 근데 나는 너희가 버리기 전에 스스로 나를 지켜야 했어. 말없이 일어난 정수는 천천히 요양원 건물 안으로 걸어갔다. 혜진은 벤치에 남아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정순이 사라진 문 뒤에서 혜진은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조용하게. 그날 밤 정수는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웃었다. 이젠 진짜 혼자네. 그래도 괜찮아.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요양원 마당의 나무들은 대부분 잎을 떨궜고 작은 화단의 국화는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다. 찬 공기 사이로 볕이 들어오는 오후, 정수는 두툼한 담요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완성한 목도리가 감겨 있었다. 진한 갈색 실로 정성껏 짠 그 목도리는 옆방 할머니의 생일 선물이었다. 선물은 고요하고 조용하게 전해졌고 그 안엔 말보다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창문 너머로 가족 면회 차량이 드문드문 들어오고 그 중 몇몇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몇몇은 싸늘한 표정으로 문을 닫고 나갔다. 정수는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느 가족은 남보다 멀지. 요양원 상담실에선 그날도 새로운 입소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젊은 간호사가 말했다. 가족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다녀가셨어요? 직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입소한 첫 달 이후로 오진 않으셨어요. 정순 어르신은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요. 본인이 원하셔서요. 정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이 메마른 건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날들이 조금씩 늘어난 것이었다. 가끔은 손자가 보고 싶었고 어떤 날엔 아들의 뒷모습이 떠올랐지만 그 기억은 점점 낡은 사진처럼 흐려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정수는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셨다. 벽시계는 느릿하게 6시를 알렸고 직원들은 각 방을 돌며 조명을 점검했다. 창가에 앉은 정순의 얼굴은 평온했다. 침묵은 고독이 아닌 휴식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다시 한번 실을 만지작거렸다. 남은 실로는 내 목도리를 짜야겠네. 한편 도심의 아파트 안,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혜진과의 대화는 더 이상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둘 사이엔 공허한 정적만 남았고 식탁 위엔 정순이 쓰던 찻잔이 먼지를 덮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줄여져 있었고 화면 속 인물들은 마치 아무 의미도 없는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정수는 조용히 등을 돌려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요양원의 조명은 하나둘 꺼져갔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머물고 싶은 곳에서 삶을 마칩니다.